Okay, let me get started.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Uh, Good morning, everyone, or good evening, depending on 여러분 where you are 안녕하십니까? in 굿모닝, the world. 굿이브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Studies. GW 한국학 연구소 GX Again, 행사에 오신 거 welcome to 환영합니다. our 저는 Thank 김연호입니다. you for joining 현재 us 부소장으로 for 일하고 Korean 있고요. Economic Forum panel 북한 discussion. 경제 포럼 패널 디스커션에 오신 거 Study for 환영합니다. Peace and 오늘 함께 Unification Studies at 평화통일연구소와 Seoul 함께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서울대학교의 위치한 For your 연구소이죠. information, we are 여러분의 정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simultaneously 동시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e bottom of your screen, 스크린 아래쪽을 보시게 there is 되면은 an 통역 버튼이 있습니다. globe-like icon at the bottom. 지구본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우하단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국어 혹은 영어로 언어 선택 Now let me pass 부탁드립니다. over to Jisoo Kim, Director of Studies, 지금부터는 and Bum-soo GW 한국학연구소 for 김지수 소장님 그리고 평화통일연구 opening remarks. 연구소 Jisoo? 김범수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오늘 화상 회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드립니다. 네, 북한의 경제와 농업에 대한 포럼입니다. 오늘 김범수 원장님에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 있는 이 회의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시의적절한 이 회의를 하게 되어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 북한의 농업과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하게 해주시면 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 경제위원회 이제 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헌이 없었다면 오늘 이 행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클로즈 미팅과 또 공식 공개 행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봄에 또 진행되었던 행사 또한 이번 학술회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다가오는 가을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간이 되는 정책에 관련된 그리고 리서치에 관련된 북한의 경제 관련 페이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리서치가 어제 퍼블리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이 페이퍼 시리즈에 대해서 홍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에 대한 이슈에 대한 페이퍼 이야기고요. 또 이 페이퍼들을 발간을 하고 이 저자분들에게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또 최혜님과 레이첼님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신 간호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페이퍼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따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회사를 준비를 해오기는 했는데요. 김지수 소장님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은 거의 똑같아질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개회사를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화통일연구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훌륭한 웨비나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 GW 한국학연구소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평화통일연구소는 2006년 4월 20일에 만들어졌었고요.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의 이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대화와 그리고 세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개척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DW 한국학연구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평화통일연구소가 공동주체로서 북한의 농업과 금융에 대한 개혁이라는 주제로 오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코로나19 상황 중에 보게 되면은 북한은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식량적으로도 난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와 그리고 북한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혁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개혁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농업과 금융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픽은 현재 북한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소장님, 그리고 김연호 박사님,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코디네이션 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연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 박사님, 이민영님, 그리고 정혁 교수님, 그리고 빌브라운 선생님 모두 좋은 발표 기대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김범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북한의 농업이라는 주제로 1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김영훈 농촌문제연구원 연구원님이 현재 준비하고 계시고요. 북한에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많이 방문하신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농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참여를 하셨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도 하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민영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에서 리저널 이슈 매니저이자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디에이 노스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북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오픈 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을 했었고 그리고 2000년에서 2019년까지 CIA에서 많은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전문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 바이오는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먼저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패널에서 두 분 패널이 오셔서 코멘트를 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실 거고요. 김범수 교수께서 나중에 두 분 패널을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호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최근에 북한 식량사정과 농업정책의 변화입니다. 아마 이민영 교수님께서는 농업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표를 하시겠지만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아마 농업개혁에 역행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경제 침체나 식량 사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죠. 2000년대 북한 경제를 특징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몇 가지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경제적 고립, 그다음에 농성경제, 저생산, 공급 부족.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농업 부문이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아주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량 생산은 김정은 집권 초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4,600만 톤 수준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460만 톤 수준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고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식량 부족량은 과거에 비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2010년대 초에는 약 연간 100만 톤 정도가 부족했는데요, 식량이. 2019년, 2021년 3개년 평균을 보면 130만 톤 정도로 부족량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북한의 곡물 생산은 재작년에 비해서 또 더 감소했습니다. 451만 톤이 생산이 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1년에 비해서 18만 톤, 약 3.8% 감소한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곡종에서 다 감소를 했고요. 밀과 보리 생산량만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식량 생산량이 왜 줄어들었냐? 그 주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은 우선 전반적으로 농업 기상이 불리했다. 봄철 농업 기상도 불리했고, 그 다음에 여름철 작물 생육 기간의 기상도 좀 불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비료가 수입이 급감했죠.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의 화학 비료 소요량을 보면 약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절반 정도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대부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수입 감소만큼 비료 공급이 전체 공급이 하락했죠. 그래서 북한의 농업 생산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화학비료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2022년 작년에 생산이 감소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료 수입이 감소했다고 해서 이 부족분만큼 비료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료 부족에 대해서 북한이 오래전부터 대응을 해왔기 때문인데 세 가지 차원에서 북한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운동을 통해서 퇴입이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큰 국민운동을 벌여서 퇴입이나 유기질 비료 공급이 조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용 석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석탄 수출은 제재 때문에 수출이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수출용 석탄이 국내 화학비료 공정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가스화 공정을 통해서 비료 생산에 투입됐다면 아무래도 화학비료의 국내 생산이 조금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가 모자랄 때 북한은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곡물 생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곡물 생산 부문에 모자란 비료를 우선적으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에는 비료 부족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식량 생산이 최근에 그러니까 2010년 초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 2022년 작년에는 더 감소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농업 정책에 어떤 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 정책을 계속 고수한 결과 지금 식량 생산에 저하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로운 농정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 제재가 강화됐죠.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들어서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고립, 그 다음에 경제 침체가 심화되게 됐죠. 그 다음에 최근 곡물 생산량이 김정은 집권 초기에 비해서 더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감소했다는 건 큰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2021년 2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 회의에 연설을 했는데 그때 농업 부문에 대해서 모든 것이 허풍이라고 강력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농정은 세 가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개 문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주로 그 미시적 차원의 농업 정책이 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건은 2021년 같은 해죠. 12월 달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에서는 주로 거시적 차원의 농정 전략, 큰 차원의 농정 전략이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에 많은 법률들이 개정됐는데 그중에는 농업 관련 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한 농업 관련 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농업 정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업 정책이 변화한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거시적 차원의 농정 전략을 한번 본다면 자급자족,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립에 대응한 농정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읽히고 있습니다. 주로 2010년대 중반까지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시장 확대나 개방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수구적 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시적 차원의 새로운 농정 과제들을 본다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교적 새로운 그것을 보면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알곡 생산, 알곡 곡물입니다. 곡물 생산, 소비 구조의 변화. 여기서는 쌀이나 밀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의 그 곡물 주곡은 쌀과 옥수수였죠. 그런데 쌀과 옥수수로부터 쌀과 밀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알곡 생산 소비 구조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부문의 새로운 국가 수매 시범 단위를 창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투자나 지원을 강화하는데 강화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기계 보급, 그다음에 황해남도의 농업 개발, 그다음에 협동농장 대부의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미시적 차원에서 농지원 과제로 새롭게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중요한데요. 왜 법률이 중요하냐면 기존의 북한은 농업 전략이라든지 농정 과제라든지 여러 번 변화를 시도해 왔었는데 그것이 법이나 규정으로 뒷받침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련법 개정과 관련법 신설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농정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대개 법들을 보면 대개 사회주의적 중앙계획이나 통제를 구체화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 내용을 참고로 소개를 했는데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던 일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당회의를 하나 예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2월 초에 2월 말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예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고 속에 농업을 다루겠다라고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당이 불과 2달 만에 같은 회의를 또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다룬다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라든지 아니면 지난해 농업의 성과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하나보다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원회의가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됐는데 그것이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또 조선중앙통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 농업 분야의 논의사항을 보면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농촌부문 2022년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곡물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가업을 통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시행 방안을 논의했고요. 농촌 건설 사업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과제를 추진해야 되는가 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어떤 내용이 담겼나 보았는데 그렇지만 획기적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회의 결과를 보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농업-농정 토론을 이례적으로 사전에 예고해서 관심을 촉발했는데 사실 주목할 만한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회의 결과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농업 부문의 정책 과제들을 현실에 맞게 축소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농업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 실천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로 축약한 농정 과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농정 과제들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부문의 정책 과제들 중 일부 구성 내용을 축소 조정했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2년 작년의 농업 생산이죠. 작년의 농업 생산과 현재의 식량 수급 사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런데 약간의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2년 북한의 농업 생산은 생산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현 상황이 식량 위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우선 식량 생산, 작년의 식량 생산 그리고 현재의 식량 수급 사정에 관해서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하지도 못했다, 성과가 좋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북한 그 신문의 보도 내용을 봐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내각의 경제부문 일꾼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고 식량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중요한 뒷받침은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초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것은 농업 부문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새 농종을 통해서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입니다.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의 식량 농업 부문에 빨간 적신호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재와 코로나 고립에 따라서 부정적 효과가 누적돼 있던 시기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봄철 매우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온과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화학비료 공급도 전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이 북한 국내로 급속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달에는 위기 상황을 우려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적신호가 켜졌던 시기였었는데 이러한 여건에서도 북한의 곡물 생산은 작년에 50만 톤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엄혹한 환경에서 국가가 통제나 관리를 강화하는 농업 정책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생산도 가능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중앙계획이나 국가의 통제 관리에 단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죠. 농업 부문의 단기 전망은 개선 가능성도 있고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개선될 가능성을 보면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교육 여건이 아무래도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밀보리 재배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밀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기상이 아무래도 작년에 대단히 나빴기 때문에 올해 평년 정도의 농업 기상이 된다면 농업 기상은 작년에 비해서 호전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이것이 국제적인 대결 구조가 심화되고 신냉전 구조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로의 대북 지원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작년보다는 올해 식량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식량 수급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악화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재나 봉쇄의 부정적 효과가 올해도 계속 누적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더 악화되겠죠, 상황은.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451만 톤을 생산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중앙계획경제 강화 정책이 단기 효과에 크게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앙계획경제를 강화한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작년에 거두고 올해는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이 효과가 반감이 된다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개선 가능성과 악화 가능성의 그 요소가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 농업 부문의 근본 문제는 자본의 부족과 개혁의 부진에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 가능성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은 매우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Young-hoon. Thank you for your comprehensive overview. 감사합니다. 양호원님.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를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님. Good afternoon from sunny Vienna, Austria. 네, And,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GWX 분들께 그리고 IPX 서울대학교 분들께 오늘 웨비나 개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영훈 박사님께서 진행을 하신 북한의 농촌과 농촌 정책에 대한 발표 이어서 저는 북한의 농업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한의 개혁과 또 북한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이 현황과 우리의 이 정책에 대한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관료들에게 그리고 경제 관계자들에게 이런 이니셔티브를 본인의 부친이 2011년에 돌아갔을 때부터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영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천명되고 있는 것은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집권을 한 처음 3년 동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조 관리제 안에서의 푸전 담당 책임제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는 2014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적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하는데 줄여서 선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과 은행 섹터 부분에서의 기업인데요. 이는 국가 회의에서 공식 금융 은행 관료들을 대상으로 2015년 12년 2월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탈중앙화와 또 개인 근로자들과 경제 개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러한 농업과 생산 그리고 관리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이것이 개혁에 성공했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뭔가 현재 단언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뭔가 잠시 중단세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진행이 되었던 2월에서의 교총리 회의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 내용은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 그동안 앞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정책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전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통제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창출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평양, 북한의 최우선 추진 정책인 보다 큰 중앙화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북한의 농업이 보다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배급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런 2022년 초부터 현재 북한은 자체적인 농업 개혁 정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재점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는 두 가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이 책임제에 대한 언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추진을 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북한의 내각 총리와 또 농업 장관은 이런 포전 담당 책임제를 공공연하게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실제로 이런 본인들이 연설에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 실사 방문에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에서도 이러한 관련 이 배급제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시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변화가 추구가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회주의적인 대건에 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신계획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계속해서 농부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는 국가에 대해 이 농부들이 지고 있는 이런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영 매체에서 이런 배급제를 계속 발언하는 그 빈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이제는 이런 배급제의 변화를 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농부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그분들에게 말썽을 부리는 그런 정책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공영 매체에 가서 무언가를 보도를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갖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파간다를 잘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는 2022년에 발생한 변화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산업 차원에서의 개혁에도 변화가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2년 4월에 아까 언급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그 단어를 대한 언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식 그런 스피치에서나 혹은 공영 매체의 그런 주필 언급에서든 정책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전에도 북한에서 이 책임 관리제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말인즉슨 현재 아직까지도 이 관리제에 대한 진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공공연하게 언급되지 않은 채로 1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은 현재 산업 차원에서 2019년 4월 당시에 이러한 이 특징 그리고 이 관리제를 성문화하였다는 것이 진짜 일반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관료들과 공영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호전 담당 책임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농업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관리제는 예전 2021년 1월에 제8차 노동당 회의에서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보다 중앙화된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국내와 국제, 대외 정책대에서 현재 상당히 강경책을 2022년 초부터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현재 이 기존의 중앙화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유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이 개별 경제 주체들과 농부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의 내각 총리는 2022년 2월에 계속해서 북한의 국가의 후관 단일 무역 제도를 계속해서 재건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는 기본에 보다 자율성을 주면서 이를 추구하기는 어쩌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는데요. 현재 김덕근 내각 총리 당시에서 경제 관리 방법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이를 완벽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래서 앞서 말한 그 개혁을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매체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추론하면 북한은 여러 개혁을 상당히 중앙화된 방식으로 추구를 하면서 또 이를 통제권 안에 놓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추구하고 싶었던 그 바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큰 자율성을 개인 주체들에게 주고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현재 북한은 외교적으로 현재 국방 예산을 계속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개혁을 고민했을 때 이것의 시사점이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현재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보다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현재 의원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펴보면 이제 자주 경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아티클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국가의 경제력이 반드시 국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아티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쓸 수 있는 예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전통적으로 북한의 미국과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우세적인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봤을 때 북한에서는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계속해서 회담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혁을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는 그렇게 장밋빛 미래로 보이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발표를 마치고 마이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이시님 감사합니다. 벌써 9시 50분 정도까지 원래 시간을 드리는 거였었는데요. 시간이 살짝 남은 것 같은데 이따가 재빠르게 한 가지 질문 정도를 이제 발언자분들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참가자 입장에서 질문이 있다면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욱 위원장은 현재 본인의 개혁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탈중앙화를 하겠다는 그런 조치 시각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지만 또 동시에 또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대북 제재와 코로나 등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국민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식량난을 예측을 했지만 이 또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런 것은 북한에 있어서 완벽한 상황은 아닐지언정 계속해서 그런 기아에 대한 그런 소식은 이제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빠진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식량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Kim, did you want to go first, or 김 박사님 혹시 먼저 should I go?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네, 레이첼님 방금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 sure Dr. Kim will have more to say on this, but 네, 김 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이 상당한 식량이 있다는 소식이나 식량난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봤던 게 기억이 잘 there's a chronic shortage. 있습니다. 이게 만성적인 식량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촉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식량난을 예측하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4월에 발언을 했던 내용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동당의 위원들과 국민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당시부터 사람들이 마음속에 강의되었던 표현인데요. 현재 대북 제재 국경 폐쇄는 지난 몇 년간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바로는 이러한 국경 폐쇄의 일부, 락다운의 일부가 좀 철폐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계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국경 폐쇄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심각해진다면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Do you have any comments? 김 박사님 혹시 예.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식량난 수준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기아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우려를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식량 생산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의 식량 수급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건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사실 북한이 작년만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그전까지 계속 최악의 상황이었었죠. 그 다음에 농업에 좀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산업 분야에서는 보면은 국제 간의 거래, 교육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자본재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그래서 교육이 안 되면 산업 자체가 많이 생산 활동이 많이 떨어지는데 농업의 경우에는 좀 특수합니다. 농업은 물론 수입하는 농자재로서 화학 비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국내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도 국내에 있죠.
그럼 농업에서 동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력인데 농업 노동력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노동력과 그다음에 농업 기상 기후만 있다면 농업 생산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농업은 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급격히 나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그 이유가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작년 농업 상황이 좀 나빴다 그랬죠. 그게 네 가지 여건을 들었는데 그만큼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만 톤 생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중앙 계획이라든지 국가 통제가 강력히 들어갔던 단기 효과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의 동원, 그러니까 노동력의 동원이라든지 또 생산물의 분배라든지 농업 생산 자재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국가가 개입한다면은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로 배분이 되고 분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생산은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기적인 중앙의 통제라든지 관리가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1년, 2년 지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올해 내년도에 그 통제의 효과가 오히려 역작용을 해서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예, 범수.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You can take the full 30 minutes. 예, 30분 다 쓰시죠, 이제. 예.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Q&A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각각 30분, 30분 이렇게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좀 늦기는 했는데 괜찮습니다. 30분 동안 세션 2 진행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금융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저희가 농업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션 2에서는 금융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연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혁 교수님께서 첫 번째 연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현재 교편을 잡고 계시고요. 2015년부터 교수직을 수행을 해오셨고요. 한국 개발 경험, 북한 경제, 그리고 인구 변화 등이 주 연구 영역입니다. 많은 논문 작성하셨었고 그리고 북챕터에도 많이 기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프로그램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빌 브라운 선생님이신데요. 북한 경제 포럼 GW 인스티튜트에서 위치해 있는 포럼인데요. 여기서 의장을 하고 계십니다. 노스이스트 에시아 이코노믹스 앤 인텔리전스 어드버서리라는 컨설팅 펌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고 중국, 일본, 한국 경제에 대해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북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정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7분이요. 7분 부탁드릴게요. second speaker actually, but 예, 두 번째 연사인 줄 알았는데요. 누가 먼저 진행하실까요? 프로그램 따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따라가겠습니다. 빌 브라운 선생님이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혁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빌 브라운 박사님, 혹시 발표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순서죠. 네, 제가 지금 대놓고 읽지는 않을 겁니다. 읽으면 20분씩이나 걸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션님께서 이 파일을 올려주시면 이따가 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롭박스에 올려놓았으니까 혹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직접
전문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북한의 금융입니다. 그리고 하위 주제로 페이퍼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놀고 있는 돈 장난입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 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 13일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금융 고위 관료들에게 평양에서의 회의에서 이를 전달했습니다. 이 서신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인용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 다른 나라의 통화들이 공공연하게 순환되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주권이 상실되고 있다. 우리 금융과 은행 섹터는 우리가 단원적인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금융과 은행 부문의 고위 관료들은 혁신적인 의식 수준을 부재를 겪고 있으며 이 국가 경제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며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각오로 이 재정적, 금융적 정책을 펼쳐나가는 능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또 레이첼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파트너로 조세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진행을 해와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요. 이 레이첼님과 저는 이 북한의 언어를 우리가 직접 영어로 번역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관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해외 통화로 인해서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년 뒤에 북한의 통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북한이 국민들의 경제력을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북한 국민들이 이런 돈에 대한 통제권을 좀 더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는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북한에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유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환 보유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원화를 덜 인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긴축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에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는데 다만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지출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탄생한 이후 상당히 안정성 있는 이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금융 미래를 그려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있어서 공포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본인이 이 서신에서 밝힌 바에 따라 추론을 해보면 현재 이런 국민들이 예금액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요. 하지만 이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국민들은 놀고 있는 돈, 소위 미화 100달러짜리를 집에 쌓아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런 서신을 통해서 여기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우리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띠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정책에서는 통화와 신용과 자본이 중요한데 현재 이는 잘 우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개혁은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레이첼 님과 박칼린 님께 제 전 동료분들께 스틴슨 38 노스 웹사이트에 기재된 이 글을 통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은행에 대해서 언급한 이 서신을
세상의 주목을 이끌게 해야 할 중심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문서를 독해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레이첼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글에서 또 저의 다른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의 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명확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재정적 공경에 취해져 있고 또 누가 이 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느냐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인플레이션에 맞서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화는 금융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 개인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또 국가를 간 경제 순환을 위한 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환에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서신에서 우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원장 본인이 이를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사실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선 자본주의적 성격이 분명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티클에서 보면 자본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에서 모든 돈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도 소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명령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자주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 경제는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재정 관료들에게 탓을 하면서 이러한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만 국가의 시스템을 넘어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결국 기근을 초래하곤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통제하면서 개혁한다는 차원의 도전은 자본주의적 성격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관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또 국가와 국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만 빚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깊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A lot of the letter is directed 이 toward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민들이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를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돈이라는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임기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 7년 동안 원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잘 순환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예금을 쌓아두고 있고 이를 재투자하거나 예금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를 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기업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놀고 있는 돈, 즉 순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예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은행이라고 해서 시중이라고 진정한 그 의미는 중국 시중은행 등과 다른 개념과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는 예금 자체는 올라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는 않도록 해주기는 합니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이러한 쌓아놓은 돈이 금융이나 재투자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는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국민들이 그냥 돈을 쌓아만 두고 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인플레를 잡는 좋겠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 위원장은 본인이 서신을 통해서 새로운 상업은행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뻗어져 나온 그런 은행인데 국제적인 도구를 활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따가 레이첼님께서 혹시 제가 잘못됐다면 이따가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노력은 사실 자본주의적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본주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지 않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금을 넣으면 말이죠. 여기서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상당히 혁신적인 이런 성격을 초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준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사실 바닥이기 때문에 과연 은행에 이런 돈이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국민들은 달러를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이해할 때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달러가 국가의 통화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통화 주권이 주권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처럼 그런 성격이 계속해서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처럼 되돌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금화나 동화나 이런 것을 사들이고 혹은 미국 달러나 뭐 멕시코 화폐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들이는 그런 우물교환적 그런 성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환 통화가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북한 원화가 아닌 통화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국민들은 본인들의 침대 매트릭스 바닥에다가 미국 100달러 지폐들을 쌓아놓는 것으로 예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서 그 내용에서도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관료들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국가가 이런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관료들한테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A와 B는 상호 모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급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북한의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돈의 부족 현상입니다. 북한 원화가 현재 가치도 낮고 인플레도 낮고 재투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현재 북한의 평양 병원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군인들로 하여금 이 병원을 짓도록 하고 있는데 또 정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이런 병원에 들어갈 가구나 이런 기기 시설들을 사는 데에 대한 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 등등에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의 돈만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동의 침상이나 이런 가구를 보충할 그런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낙관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국가의 계획에 있어서 현재 본인의 국가의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외환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홍콩과도 어쩌면 상황이 비슷했다고 하시는데 홍콩 같은 경우도 자국 통화보다는 오히려 외환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통화를 인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통화를 찍어내봤자 국민들이 얼른 외화 통화로 환전을 하면서 팔아치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에서 보면은 상당히 여러 고군분투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왔는데 현재 통화와 인플레이션 등등의 그리고 통화 가치 등등에 대한 그런 여러 고심이 묻어나오는데 그 관련 자료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에게 넘어가기 전에 짧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노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게 가능합니까? 노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달러가 놀고 있는지 가능한가요? 혹시 그런 방법론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Of that and is how do they 네, get it?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달러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등등도 궁금해할 수 있겠는데 대체 어디서 유입이 되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외화 송금으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살다가 뭐 중국이나 등등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등에 살고 있는 북한인들이 이제 매년 뭐 $1,000를 발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환 송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개인 송금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이걸 그냥 빼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관료들이 뭐 선물로 뭐 이렇게 발송을 한다거나 등등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인의 개인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평양에서는 이를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십억 달러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US 달러 화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액면가 자체는 $100짜리 화폐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중국 돈이 또한 북한과 중국이 서로 뭐 무역을 진행하는 것 또한 상당히 흥미로운 사안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논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The second speaker, 예, Professor 두 번째 Zhang. 연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Alright. 예, 좋습니다. Let me, it's a great challenge to finish this up in 7 minutes. But 1분 안에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key slides and 핵심적인 슬라이드만 딱딱 집어서 핵심 메시지만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slide that shows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북한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Legal structure, 법적인 체계라든지 금융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inancial system collapsed. 전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을 끌어들이게 되죠. 근데 그것도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었을 때 조선중앙은행이 started to all make digitize its 본격적으로 전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업무를 전산화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는 다 메신저 기반으로 업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2006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은행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축인데 이 법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펀딩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펀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계가 너무 많았죠. 그 당시 시스템을 봤을 때. 조선중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단일 체제가 있었죠, 과거에는. 그리고 다 중앙 통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좀 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앙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 체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단일 체제를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원화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원화 자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죠. 그 당시가 진짜 엄청난 순간이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나왔었고 그리고 브라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화가 정말 많이 있었고 위안화가 많이 발생한 그 시점이 바로 화폐 개혁 시점입니다. 진짜 개혁이라고 하면은 중앙은행법과 그리고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업은행들이 자신들의 자율권을 좀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업은행에서 중개권을 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이었느냐?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개혁 조치가 있었고 왜 성공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보겠습니다. 북한 은행의 가버넌스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써 있기는 한데요. 제일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북한의 은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면 내각, 중앙정부죠. 아니면 당이 있거나 군대, 인민군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개체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아주 철저하게 올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들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금융 시스템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개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그룹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가운데가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은행은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관장하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금융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은요, 상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세 개의 그룹으로 또 하위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국가상업은행입니다. 해외 거래, 무역에 대해서 페이먼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총 12개가 있는데요. 북한의 도가 1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업은행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은행도 상업은행이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외국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하병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은행의 지점 같은 경우도 상업은행이라고 봤습니다. 좀 좁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지역 상업은행이 진정한 상업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상업은행은 금융 중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카운팅 시스템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중앙은행이 예비화폐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얼마나 돈을 찍겠다라고 그냥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지점들이 실질적으로 발권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기업체로 실제로 발권을 해서 돈을 유통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돈에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돈을 수집을 해가지고요, 회수를 해가지고 중앙은행 본점에 다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돈이 유통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다가 직접 발행을 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에다가 발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다가 발권을 합니다. 특히 대부의 형태로 기초를 해가지고 발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담보 물건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업은행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이나 기업체에게 펀딩을 하게 됩니다. 상품 생산 계획에 기반을 해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 화폐, 예를 들어서 지폐를 실제로 움직이는 기관이 상업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상업은행이 그냥 중앙은행 지점 대신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업은행은 자신들의 금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다가 또 담보를 요청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That's the maybe the outcomes of the financial reform to mobilize 금융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이런 형태로 자금의 흐름을 좀 더 낮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요. 어떻게 자금이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자금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은행과 기관과 기업소의 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기관과 기관을 보게 되면은 자금 거래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기업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 따라서 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자금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면은 민간 부분에서 사금융을 써가지고 사채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북한의 대부 체제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은행이 기업과 기관소에게만 대부를 할 수가 있지 개인이나 아니면은 뭐 주택담보 이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대부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그래서 상업은행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상업은행은 어쨌거나 개인한테 예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상업은행들이 예금은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은 발행을 하지 못해요. 모양새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상업은행은 중개인 역할을 못하죠. 자금 흐름에서 이게 완전히 에러가 났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금 유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복잡한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혁 이전에는요. 각각의 기업들이 어카운트를 하나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은행 하나에 계좌 하나 그게 끝이었어요. 말 그대로 1대1 이거였습니다. 1계좌 요건이 풀렸어요. 1은행 요건은 아직 살아 있었는데 1계좌가 아니라 다 계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 있어서 그냥 기본 계좌를 하나 열 수가 있고요. 하나는 현금 계좌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패널 C를 보게 되면 현금 인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저축을 했는데 직접 자금 인출이 안 돼요.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자금을 은행 관계자에게 자금을 인출을 해줍니다. 근데 은행 관계자가 자금을 뽑아가지고 개인에게 돈을 돌려주는데 그때 피가 20에서 30%씩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으면은 돈을 꺼내기가 정말 너무 어렵다. 이게 내 돈인데도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 형태입니다. 빌 브라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가 10%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는 2에서 3% 금리였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일단 은행에 되면은 꺼내기가 어렵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에 금융개혁의 아픔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화에 대한 불신이라는 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는 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저금은 못하는 겁니다. 입금 못하는 거죠.
이런 또 다른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축을 많이 만들기가 북한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보는 자신들이 소득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X%는 상업은행에다 사람들이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북한의 ATM 카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카드 북한에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금 계좌를 열 수가 있거든요. 기본 계좌에서는 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상황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금 계좌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북한의 상업은행이 이른바 롯데리 세이빙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권처럼 예를 들어서 뭐 추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등은 100%, 2등은 70% 이런 식으로 복권 추첨체처럼 쓰고 있고 이를 통해서 돈을 상업은행에 넣어라라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은요,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했던 일은 좀 다릅니다. 중국이 국내에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개혁을 했습니다. 3단계로 개혁을 했죠.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과 그리고 국가은행에서 상업은행의 업무를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 산업은행으로 갔었고 그리고 상업은행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의 자본주의 체계를 완전히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저축을 투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개혁이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금융개혁은 꽤나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쨌거나 자금이 딸리는 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금융이 쓰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금리가 진짜 높습니다. 30에서 50%씩 됩니다. 고난의 행군 때는 150%였다라고 해요. 최근에 제가 배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자금줄이 되는 게 돈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돈주 말고도 돈장사라는 그런 주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돈주는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본가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누가 돈을 필요로 할지 이렇게 찍어오지까지는 않아요. 돈 장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장사,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 사금융에서는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 개혁이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아주 빡빡하게 졸라맸습니다. 그래서 사금융을 뭘 졸랐었죠? 그래서 돈 장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사금융이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저기 있어요. 근데 중개인이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돈주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금융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 금융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FDI, 외국 직접 투자겠죠. 그리고 합역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인트 벤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합역은행은 조선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조선중앙은행의 재무적인 역할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 돈이 쓰일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NGO에서 들어오는 원조 자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GO 자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조 자금인 거죠. 딱 목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실제 수요와 실제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 보게 되면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낸싱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대체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국제 NGO 형태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MFI라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FI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펀딩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실제 상업은행과 경쟁을 하는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과잉의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외부 펀딩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한 한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실제 금융 중개를 사용을 하는데 커뮤니티 파이낸싱을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업 개혁과도 잘 조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커뮤니티 파이낸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농촌과 시골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죠. 한국에서 농촌 개발을 이끌었던 모델이 있죠. 새마을금고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영어로 MG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자발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중앙통제센터가 없습니다. 금융중개와 실제 운영 유닛이라는 게 마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뭐 도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골인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양한 금리 형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이전에 먼저 저축에 대해서 자금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내부 자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내부 자금을 나중에 투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외부 자금을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정 교수님, We have only 5 minutes left. So, 예,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can you please wrap up in a minute. 예,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So this is how actually mobilize the savings. 이런 식으로 저축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요. 이렇게 파출 수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통장을 어떻게 보면 저금통 형태로 저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이해 능력, 금융 문해력을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새마을금고 보게 되면요.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효율적인 금융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은행이 있다고? 뭐 이제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북한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정치 이론학자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Q&A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교수님, Q&A 바로 진행하시죠. Yeah, we have only 5 minutes, but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Dr. Young-Hoon Kim, he was 김영훈 unable 박사님, to answer 김영훈 박사님께서 이미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채팅창에서 이미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동 번역기가 있으니까요. 한국어로 썼습니다만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경제적인 상대 우위가 무엇인지요? 현재 제재 조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식량이나 아니면은 광물을 수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Yes, and in fact, their non-ferrous metals are extremely high 네, demand. 그렇습니다. 당시 현재 상당히 고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y're in a great spot to export, but they can't. 이를 수출을 하는 데에 대한 수요가 Let's 많이 say their 있습니다. agriculture, 현재 I 농업 would say, 측면을 Dr. 살펴보자면 Kim, you might disagree, but I would say 김 the 박사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북한 농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농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정말 근면성실하게 일을 합니다만 빈곤 국가에서 일을 해도 또 이들을 좀 고기술 산업 쪽으로 좀 옮겨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윌리엄 뉴컴님, 우리 인캐네이에서의 위원님인데요. 이제 원화 통화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북한은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최대한 일찍 이런 높은 이제 변동성을 옮겨야 될지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지 인가요? 네, 혹시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내 예금 수의 그 인센티브를 좀 늘려주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 개혁이 반드시 통화 정책은 아닙니다. 재정 구조 자체가 다시 재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북한의 원화에 대한 신뢰 부재는 지속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원화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치 상승이 있기는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소폭 하향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7, 8년 정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고 물론 예금 차원에서 이를 사용하고 싶진 않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지갑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이 이런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좀 흥미로운 이런 원화에 대한 신뢰에 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원화가 돈 세탁에 사용되곤 했는데 부정 세탁을 한 돈을 외부로 낼 경우 이를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새로운 지폐를 찍어내지 않음으로써 그런 가치가 또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럼 김병로님의 마지막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오셨는데요. 2015년에 정혁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015년에 도별 채산제를 시작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혹시 현재도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요? 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예금의 기동성이 상당히 느립니다. 네, 한국어로는 독립채산제라고 합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정현숙 교수님이 그래서 스마트폰에서의 전자 예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의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업은행, 시중은행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중은행은 북한보다 상당히 상태가 낫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상당히 좋은 예금을 내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이제 기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페이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등이 상황을 엄청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는 은행 바깥의 사기업에서의 변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본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사고 팔고 주식도 사고 팔고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는 엄청난 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이웃 국가인 북한의 경우 북한 관료들이 현재 이러한 북한에서의 움직임을 멈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자이체를요. 그래서 이는 You know, 국가의 상황을 엄청나게 when somebody talk 변화를 about 주고 cell phones 있습니다. in North Korea, you understand that. 북한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논의가 대단히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 농경 사회에서의 IT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느낍니다. 지난번에 노동신문에서 농업부가 smartphone application 황금 열매 새로운 스마트폰 어플 황금 열매를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이 원거리 서비스를 출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북한에서 IT를 중요한 경제 섹터에 이를 접목하기 위한 농업 사회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웨비나를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자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한국 시각으로 늦은 시간까지 깨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정말 꿀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시통역사분들께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